소개합니다. 한겨레의 기염둥이 기자 김보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겨레 가장 아름다운 기자, 한겨레에서 미모를 책임지고 있는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 기자는 말이죠, 이 방송이 업로드되고 나서 검색어 1위를 했어요. 약 5분간. 그리고 바로 검색어에서 사라졌어요. 저희 방송의 검색어를 누군가가 뜨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색어 1위 한 소감 어떠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방송이 나간 다음에 검색어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송채경화 나이 몇 살 이렇게. 거기에 답글이 달렸어요. 27살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송채경화가 첫 회 했던 브리핑 코너는 사라졌습니다. 잘렸습니다. 여러분도 겪으셨다시피 보셨죠? 네. 재미가 없어서 바로 사라졌고요. 오늘의 주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손님을 한번 모실 텐데 말이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오디오를 저희가 먼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기 열심히 만난다는데. 나는 만날 이유가 없어. 그분이 분명히 말 했더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왜 자꾸 날 만나요? 나 진짜 막 소용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당신은 책임지세요. 가지 마! 야, 가지 마라! 반말하지 마라잉? 넌 왜 반말이냐? 누가 먼저 했더니 씨발놈아! 이게 개새끼가 이게 진짜. 뭐하니? 여기 저기 진짜 나한테 욕을 하네. 여기 욕해봐 이 새끼야. 네가 국정원이면 다행이야. 야 이거 안 와. 너 이름 뭐야 이 새끼야. 생명이 와가지고 협박이나 개새끼들 이거 나쁜 짓만 골라. 야 여기 사람들 전화들 좀 있자.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싸우고 있죠. 여자 목소리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야, 이 개새끼야. 그 사람이 변호사예요. 아니, 그걸 미리 말하면 어떡합니까? 아이, 참네. 누굴까요? 해야 되는데. 합이 안 맞네. 예? 다시? 해! 왜? 누가 다시 하라 그러는데. 자, 욕설이 등장했습니다. 욕설이 서로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왔어요. 목소리 구분이 잘 안 가실 텐데. 한 사람이, 시발로마.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야, 이 개새끼야! 자, 욕설의 주인공, 민변의 장경호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유여소 씨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품행이 방장하시고, 언어의 품격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어떻게 욕을 딱 한 번만 하고. 자, 이게 어떤 사연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변호사님께서 오늘 얘기하실, 내용 간단 정리를 하면, 변호인 측의 증인은 주요 증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유호성 씨의 여동생. 애초에는 국정원 측의 증인이 될 뻔했죠. 유가려 씨.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조선족 모 씨가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이 변호인 측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고, 그리고 검사 측 증인도 있습니다. 이 검찰 측 증인들도 다앙털이었다는 얘기도 좀 더 할 텐데, 먼저 가장 중요한 증인이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였어요. 1회에서는 왜 아무리 6개월 동안 협박을 당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오빠를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고요.
오늘 들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유호성 씨, 오빠가 민변 변호사를 계속 동생을 만나게 하려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동생이 계속 거절해요. 취조실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갇혀있는 동안.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느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좋잖아요. 계속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드리겠는데, 왜 유가래 씨는 변호인 측의 조력을 받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민변 변호사 계속 가도 거절했나요? 이제 국정원이 운영하는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이 한국에서는 이게 탈북 난민이라 해서 이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보호해 줄고 정착을 지원해 줄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그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서 아무 그 북한에서 이렇게 자라고 나서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변호인권의 의미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들, 특히 민변 변호인들 만나면 오히려 불리하다. 좋은 일도 안 된다.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것도 방해되고 뭐 온갖 모함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거절하는 것처럼 해서 변호인 접견을 막았습니다. 네. 불법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님은 저와 동갑입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국정원에서 민변 변호사는 돈만 받고 도망친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변호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유가래 씨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건 안 놀랐는데 이분이 저랑 동갑이면 사실은 상당히 경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겨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취재됐죠? 네, 한겨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말 시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유가래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유가래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저는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근데 민변 변호사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국정원이 말도 안 해주다가 나중에는 큰삼촌 수사관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민변 변호사들은 돈만 받고 도망친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변호사 역할을 한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들은 김현희처럼 김신조처럼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정말 관대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변호사들은 그러나 접견하고 뭔가 할 듯이 하다가 끝까지 책임 안 진다. 그 내용 중에 틀린 거는 돈을 안 받고 합니다. 저도 민변 변호사 많이 만나서 하는데요. 돈만 받고 도망치진 않아요. 돈 안 받고 도망칠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변 오는 사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로. 자,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단 말이죠. 변호사를. 그런데 유가래 씨가 딱 하루 만나겠다고 합니다. 딱 하루만.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그때 가려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접견을 갈 테니까 접견을 하겠냐 그러니까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갔는데 또 불허를 해요. 접견을 불허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려를 우리가 우성 씨도 여동생이 이상하다. 여동생을 빨리 대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가려가 중앙합심센터에서 빨리 지금 중국으로 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진실을 밝힙니까? 그래서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주변에 어떤 그 일반 뭐 예를 들면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신병원에다가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위법하게 이렇게 수용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러면 그걸 풀 수 있는 그 인신구제 심사청구를 보니까 저기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닌데 그런 시설로 보고 저희가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했어요. 했고 그때 이제 가려 신부는 뭐냐면 중국으로 추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가려가 자유롭게 정한 장소가 어디냐면 또 그 중앙합동신문센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가려 씨는 출국할 때까지 한 달 출국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변호사님, 했죠. 가려 씨 자유의지로 거기를 정했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주장을 했고 저희가 그날 그래서 재판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 아버님 전화라든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니까 가려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도 한 뭐 7, 8명 있고 저희 변호인도 있는 사이에서 가려는 그 안에 있는데 가족 상황을 아무 소식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바깥이 궁금하니까. 근데
변호사들은 아버지 통화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상황이 궁금하니까 삼촌 하루만 변호사 따라가고 다음날 갈게. 여기서 삼촌은 국정원 삼촌이죠. 국정원 삼촌. 그러니까 그 그래서 모든 저희 하루 따라오기로 하고 저희가 하루 따라왔고요. 근데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까 그게 첫 공판 때 녹취록이더라고요. 증거 보존 절차. 네. 3월 4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2013년 3월 4일 1심 증거 보존 재판에서 유호성 씨와 그 여동생 유가려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가려야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여기서 말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해. 지금 적절한 신문이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이거 한국 법을 몰라서 그래. 갖다 주시고요. 지금 연락 물론 국정원에서 억지로 얘기하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이하고 다 여기 있어 지금. 이제 올 거고. 재판장님 이게 추궁이 아니라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지.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검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선 법이 지켜주는 거야. 재판장님이 지켜주고 너를. 인생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게 되면 저도 그 심장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독방에 갇혀서 여자애, 저 어린 여자애를 독방에 갇혀놓고 하루도 아니고 10월달, 11월, 12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거의 갇혀 있으면서 오빠는 물론 뭐 가족들 다 못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유가려 씨가 그럼 오빠를 처음으로 만난 게 언젠가요? 그날이요. 그러니까 아까 증거 보존 절차로서 그날 오빠를 처음 봤는데 오빠를 보면 또 진술을 번복할까봐 비디오 중계 장치가 있는 곳에서 저희는 처음에도 몰랐어요. 근데 국정원 오빠를 여수사관이 직접 대면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날 나왔다가 나오기만 하면 오빠만 보면 울어요. 그러면 검사가 벌떡 일어나요. 봐라. 오빠 앞에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니 비디오 중계 장치가 있는데 들어가자. 서로 못 만나게. 거기에다가 저는 이선 후퇴까지 했습니다. 왜냐 제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크고 좀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어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하루만 있겠다고 하고 나온 당일날 바로 그날 밤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 허위 자백했다고. 그 다음 날. 오전. 네. 하루 만에. 여기까지 상황 진행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마음을 확 바꿨다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세뇌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지인이 한 분 등장을 합니다. 중국에서 정착을 도와줬던 조선족 모 씨. 가족끼리도 잘 알아요. 이분이 또 국정원에서 유호성 씨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중국에서 같이 지냈던 분입니다. 결정적 증인이기도 하죠. 결정적 증인이고 또 지인이고 이분을 만나면서 마음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좀 말 좀 해주세요. 본인으로서는 내일 국정원에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만 따라오기로 했기 때문에 밖에 조금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도 납치될까봐 바들바들 떨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저는 참 조선족, 우리 민족 여성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 또한 이전에 국정원에 불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겁먹은 상황이었지만은 그 가려가 나오기 전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힘 하나로 만났습니다. 어떠한 국정원의 공작이 있더라도 증인을 서기로 한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가려가 그 북에 있다가 이렇게 화교기 때문에 장사를 하러 중국에 나온다든가 하면 이렇게 그 집에 또 한 번씩 머물고 또 2011년도 되면 가려내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고 중국에 이주를 나오는데 이주 와서 집을 잡고 뭐 은행 거래를 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북에만 살다가. 그러면 그거를 그 조선족 여성이 다 도와줍니다. 이 여성은 가려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허위 진술한 거를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 그날부터 저희는 국정원이 가려를 데려갈까 봐서 그때부터 이 여성과 함께 거소지를 마련해서 저희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안전한 곳, 국정원이 모르는 곳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파일 거기에 등장하는 그분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음성 파일, 녹취 파일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 등장하는 여성의 목소리 있잖아요. 거기서 당신들은 나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니까 이렇게 계속 가라고 찾아온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었던 겁니다. 세 사람의 국정원 직원이 이 조선족 모 씨가 근무하던 직장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유가려 씨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가족들도 잘 알고 그리고 국정원이 오빠가 북한에 넘어가서 훈장 받고 왔다고 하는 그 기간에 같이 있었던 사실은 중국에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그 여성을 만나서 이제 마음을 바꿨죠.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 숨바꼭질을 시작해요. 국정원 돌아가지 않고. 합법적으로 밖에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었어요. 이미 판사가 증언할 때까지는 한국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이제 마음을 바꾼 걸 알고 찾아낼 거 아닙니까? 유가려 씨를. 빨리 중국으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호사라고 못 만나고 법원에는 서류만 제출하죠. 가짜 허위 진술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찾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이 조선족 모 씨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족 모 씨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뿌리치고 있고 그러다가 이 장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자 장 변호사님은 달려간 겁니다. 그 수많은 변호사 중에 장 변호사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장 변호사님이 얘기하죠. 나타나가지고 장 변호사님이 나타나니까 그 국정원 직원 3명이 이제 가려고 합니다. 막 변호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이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발로마는 국정원을 산 겁니다. 그러자 이해 질세라. 우리 장 변호사님은 아니 국정원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하네? 어디 욕을 해봐 이 새끼야. 욕을 더 많이 합니다. 네가 국정원이면 다야? 너 이리 와라? 이름이 뭐야 이 새끼야? 협박이나 하고 개새끼들. 쭉쭉쭉쭉 욕이 나오죠. 박수. 근데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은 바로 알아보던가요? 이제 국정원 직원들한테 제가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알아보고 저도 그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서로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그 조선족이 유력한 알리바이를 깨버릴 수 있는 증인도 있고 더욱이 가려가 와서 저희가 그 진실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작 사건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버립니다.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 그랬더니 바로 국정원에서 민변의 변호사들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가려를 빨리 하루만 따라갔는데 하루 따라가고 빨리 이걸 다시 데려가서 증언을 못하게 하고 진술을 다시 저희가 번복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진술대로 하든 뭐 하든 법정에서 다시 증언 못 서게 하고 빨리 추방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예. 방언이 터지셔가지고 지금. 자, 그 앞에까지 상황 이해됐죠? 국정원 직원들, 그 조선족 임모 씨, 조선족 모 씨 직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출동하셨습니다. 출동하셨는데 하루 만에 돌아올 유가려가 안 나타나잖아요. 유가려 씨가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찾으려고 잠깐만요. 다른 소리가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상황 이해됐죠?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출동했습니다. 퇴치했어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들어주세요. 여보세요? 아니, 저도 입장이 좀, 아니, 지금 다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세요. 안 하는 게 더 위험해요. 그죠? 아이고, 다음에 좀 이야기 좀 듣고.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바로
국정원 맞죠?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곤란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법무부에서 지시 받았어요? 아니, 저희들도 이제. 아니, 뭐, 법무부 출입국 그 관리 하는 데서 하셨냐고요? 저희들도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뭐, 언론 보고, 이거 상당히 관심 있는 사건. 그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안 보니까요. 바로 지금 위에 보고하세요. 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야 출입국 관리 사무소 그 책임자에 대해 가지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대처를 할 테니까요. 예, 수고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통화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유가라 씨를 찾는다는 전화였던 거죠? 예, 낮에 국정원 직원들이 행패를 부렸지 않습니까? 그 낮에 행패를 부린 이유가 가려의 소재지를 그 조선족 여성을 통해서 확인해서 아마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출동을 하든가 이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라 씨를 중국으로 보내버리려고. 예, 빨리. 그래서 근데 이분은 직장에서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에서 제가 계속 지켜서고 있습니다. 경호를 서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서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와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유가려 소재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오는데 제 핸드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끊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인물로 내 핸드폰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는 겁니다. 내 핸드폰 번호를 누가 알려줬나? 국정원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가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가려가 그때까지 이제 제 후배 변호사 집에도 있다가 그 다음에 그날은 목사님 댁에 있었어요. 그죠? 목사님 댁에 이제 우리 이 조선족 여성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가려를 증언 못하게 데려가려는구나. 이게 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날, 이건 중요하잖아요. 가려와 이 조선족 여성까지 해서 목사님 댁에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 제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옮겨가는 그런 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통화한 상대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 네. 네. 직원이었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신분을 밝혔다니까요. 밝혔습니까? 밝혔는데 문제는 제가 가려를 신변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저 핸드폰을 알고 전화 왔냐. 여기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누구한테 획득했냐. 국정원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상황 이해되셨죠? 네.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 집으로 옮긴 그 다음 날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찾는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찾는다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전화해? 국정원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현재 찾고 있고요. 찾는데 왜 국정원에서 그걸 전하냐고, 나한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주거지, 관리하는 입장에서요. 네. 출입국 관리한테 지금, 주거지에 관련된 걸 좀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누가 씨한테 그 주거지를 물어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출입국 관리소가 유가료를 강제퇴거 대상자를 지정한 후에 보호명령서 발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유가료 소재지랑 연락처를 그 출입국 관리소 쪽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고. 출입국 관리소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리소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는 수사관이 나한테다가 그걸 전한다고? 네, 출입국 관리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계속 묻는 이유는 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요?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통해서 사관 국정원으로 하여금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유가래 소재지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알려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냐고, 국정원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국정원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요. 왜 몰라요? 아니,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나한테 왜 전화했냐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현재 지금 유가료가 그 무단이탈 상황이니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4항 위반 사항이라서 그 유가료의 그 소재자 연락처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요. 수사관이에요? 왜 그걸 국정원이 공익이에요? 하냐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정원이 왜 하시냐고, 국정원이. 저도 국정원장님한테 전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전해가지고, 국정원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이상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대해 가지고, 자료에 이신을 납치를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강력히 대응을 하기로 했고요. 국정원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행하고 사찰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국정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이행을 해.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고지했으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고지를 해? 내가 왜 고지를 해? 상황 이해하셨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할 일을 왜 국정원에 전화하냐고. 그래서 나중에 국정원 직원이 설득된 것 같아요. 네, 국정원하고 통화할 때 그렇게 항상 반말을 하세요? 제가 반말을 썼습니까? 반말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개새끼들이라고 그랬는데. 반말 정도야 고마워해야죠. 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다가 결국 유가려 씨가 법정에 나가서 그게 허위 진술이었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 기회를 하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에까지 찾아오는 그런 압박을 뚫고 또 조선정 모 씨도 증언을 합니다. 그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변호인 측, 원래는 유가려 씨는 검찰 측 증인일 뻔 했다가 변호인 측 증인이 된 것이고, 그동안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이제 검찰 측 증인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측 증인도 다 엉터리였다. 이 얘기를 시작할 텐데, 짧게 정리할게요. 첫,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유호성 씨를 봤다 이거야.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탈북자겠죠.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북한에서 봤다. 저 남자. 그 증인이, 주요 증인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김모 씨가 등장해요. 김모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2012년 1월에 봤다. 이렇게 진술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이제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012년에 그 회령에 우성이네 집에 갔더니 우성이도 보이고 우성이 아버지도 봤다라고 하는데 2011년 7월에 이미 우성이네는 연길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른 가족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집을 다 판 거예요, 이미. 그리고 아까 조선족 여성 그 가족들하고 그 시기에 2012년 지금 공소사실에 나오는 그 시기에는 다 리바이가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잠깐만요. 사진 얘기 좀 이따 하시고요. 나중에. 어쨌든 그분께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질문하는 과정에 이제 변호사님, 다시 할게요. 왜냐면은 이 증인 3명이 짧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3번째 목격자예요. 첫 번째 목격자. 왜 날짜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진술서에 날짜 기억난다고 그분이었어요? 네. 같은 김씨라서 같은. 자, 다시 3명이 주요. 이거 다 편집하고 네, 그냥. 자, 주요 증인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김모 씨. 이분은 2012년 1월에 봤다고 진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변호사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김모 씨는 대략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성이를 본 날짜에 대해서 본인이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진술서에는 정확히 날짜를 특정해서 되는데 자기가 그 기억은 헷갈린다라고 국정원 직원한테 수사관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별것 아니다. 라고 해서 공소사실에 맞는 날에 마치 본 것처럼 진술서가 만들어졌다가 법정에서 물어보니 그분은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국정원의 어떤 그 증인의 진술 조작 이런 걸 깼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목격자가 등장하는데 성모 씨입니다. 이분도 내가 봤다라고 했어요. 봤다라고 했는데 구체적 상황도 묘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맞냐라고 사진을 보여줘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 이분은 그 우성이를 10년 전에 뭐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007년 8월에 우성이를 또 봤다예요. 그러면 공소사실에는 또 우성이가 북에 또 들어간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니까 남편하고 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하고 이래가지고 만나서 가는데 남편이 뭐 저쪽에 우성이 보고 저 가강이 새끼 뭐 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성이 머리는 어떻고 남한식 머리고 뭐 옷은 어떻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성 씨가 2007년 8월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제시를 했죠. 맞냐? 이렇게 살찐 게 아니었는데. 머리가 이게 아닌데.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 기각. 그래서 또 이 증인도 엉터리로 봤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르고 머리가 어떻고 막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요즘 모습을 설명해 준 거죠. 아마도 국정으로 이렇게 설명했나 보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요성 씨가 살이 쪘답니다. 그래서 당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김모 씨. 이분은 2011년과 12년 두 번을 받고 2011년 7월에 보고 2012년 1월에도 봤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앞뒤가 안 맞냐면 2011년 7월에는 유호성 씨가 그 가족들과 함께 집을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집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집에서 볼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국정원에서 스토리를 짤 때 완전 이주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제 설명이 맞습니까? 그 우성이는 일단 남쪽에 와 있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들어간 이후로는 들어간 적이 없고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우성이 이제 아버님하고 가렴한 회령에 있었는데 2011년 7월에 완전히 이제 연길로 나옵니다. 집을 다 팔고 나옵니다. 정리하고.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범죄를 조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길에 집에 있는 앨범 찍은 것도 회령집에서 찍었다니 이게 아이폰에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죠? 2011년 7월에 이주하면서 어머님 무덤을 해서 저쪽에 이모님이 있는 중국의 장춘 쪽에 있는데 그것도 우성이가 중국 장춘에 가서 이렇게 찍은 것도 가려 진술해야 하면 회령에 있는 그 어머님 묘소가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되고 2012년 서울도 지금 아까 조선족 여성이라든가 사진이 다 있어요. 이랬는데 회령에서 봤다니 김모 증인이 지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요약을 하면 목격자가 봤다고 하는 시점에는 이미 집을 팔고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봤다고 하는 2011년 7월과 2012년 1월 2012년 1월이 중요해요. 특히. 왜냐하면 2012년 1월 이때도 북한에서 봤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선족 모 씨 주요 증인이 되어줬던 이분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북한에 있었던 증거라면 사진을 냈습니다. 유호성 씨 노트북에서 사진을 회수해서. 근데 이거를 디지털 파일로 낸 게 아니라 A4지에 프린트를 해서 냅니다. A4지에 프린트를 해서 내면서 조리개 값, 노출 시간, 메타 정보라고 하죠 이걸. 메타 정보. EXIF. 말한 김에 EXIF라고 있어요. 그 사진 포맷에
조리개 정보니, 찍은 날짜니, 또는 GPS 위치 정보니, 이런 메타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죠? 아이폰으로 찍으면 그게 남아요. 근데 거기서 위치 정보를 쏙 빼고, 왜냐면 위치 정보는 중국에서 찍었다는 게 들키잖아요. 위치 정보를 쏙 빼고, 종이에 출력해서 낸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여기 계신 훌륭한 장 변호사님께서 그거를 맡깁니다. 민간에 맡겨서 사진을 다시 복원해서 위치 정보를 살려내요. 제가요? 본인이 살려낸 건 아닙니다. 전문하시는 우리 한양대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네.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사진을 살려서 봐라. 중국이지 않냐. 아이폰. 잡스 졸라 땡큐죠, 이거. 그래서 국정원 낸 그 사진조차 다시 가짜 엉터리 조작인 게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증인 조작의 전후입니다. 자, 이제 1부를 끝내야 되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하시고 들어와 주십시오.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양심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정의가 세워져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게 돼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이렇게 간첩을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하고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넣고 이 지경에 왔으면 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우성이를 2번, 3번 죽이고 간첩 조작을 저질러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는 세력들이 지금 오히려 준동을 하고 민변 사무실에 앞에 와서 그 탈북자라든가 온갖 사람들에서 오히려 간첩을 변론하는 민변 종북이다라고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오히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을 세우고 양심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진리의 편에 다 함께 섰을 때 두려워할 것 없이 용기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네.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 변호사님의 격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셨고, 근데 김보엽 기자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탈북자 증인들이 왜 이렇게, 뭐랄까요,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새는 새터민이라고 이렇게 껴안으려고 하는 그 탈북자분들은 대체로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남한 사회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기초수급자고요. 일하시는 30% 정도는 일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이분들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국정원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국정원이 여러 군데 학교 돌아다니면서 안보 강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사로 나갈 수도 있고, 국정원 눈밖에 나는 건 이분들한테 대단히 불안한 거죠. 불안정한 신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유혹 혹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았을 때 거기에 좀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죠. 게스트를 모실 텐데 이분은 참으로 경박한 분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조작의 진원지 중에 하나죠. 중국에 있는 선양 총영사관에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갔던 3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국정원 압수수색 관련해서 국정원을 직접 찾아간 5인 중에 한 명으로 2군데를 동시에 방문한 유일한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을
진본. 자료를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림 패널을 20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절대 다 못 봅니다. 제가 경박청래라고 부르는 정청래 의원님을 제가 모시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다고 말해달라고. 삼고초려는 거꾸로 했어요.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자,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테이지 2, 3 서류를 조작하고 그리고 위조라는 게 들키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테이지 5 이제 다 들켰으니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하실 텐데 선양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을 하셨죠? 잠깐만 배경음악 좀 준비하고. 본인의 등장에는 항상 배경음악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해주세요. 자, 경박청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정치.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아직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양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사 판공실, 두 번째는 압수구색, 세 번째는 출구 전략.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사 판공실이라는 게 뭡니까? 마포구청. 제가 이제 마포구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마포구청이 있어요. 그럼 마포구청에서 발행하는 문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포구청에서 발행한 문서가 틀림이 없다. 맞다. 라고 마포구청 부속기관이 있어요. 마포구청 외사판공실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항상 문서로 계약도 하고 문서로 지시도 하고 문서로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정치라고 그럽니다. 이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 많고 중국은 또 달걀도 위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관청을 둡니다. 그게 외사 판공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롱스 공안지 화룡시 공안국에서 방금 사용하신 게 중국어입니까? 네, 중국어입니다. 발행한 것이 맞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와이스 판공스 네, 외사 판공실에 도장이 있는 것만 틀림이 없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검찰이 처음에 중국 대사관이 3건이 위조됐다. 싼거 원지엔 웨이자오. 3건의 문건이 위조됐다. 웨이자오. 이건 위조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니까 검찰에서 아니다. 우리 외교부의 공식 루트를 걸쳐온 정식 문건, 정스 원지엔 정식 문건이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왜 말을 못하게 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그런데 외교부의 공식 루트를 거쳐온 공식 문건이라 한 것은 중국 대사관에서 위조라고 말한 문건이 위조가 아니고 공식 문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본이다. 여기 보이죠? 진본. 네. 진본이다 하는 것을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의 발표가 있고 선양 총영사, 조백상 총영사가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계속 개인 문서입니다. 아닙니다. 개인 문서입니다. 이 얘기만 해요. 그렇죠. 검찰 말이 맞냐 틀리냐 그걸 얘기하라. 답을 못하죠. 영사 증명에 대해서. 그렇죠. 답을 못하고 경사 증명이 아니라 개인 문서라고 답을 하는데 그 개인 문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네.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행한 문건은 화룡시 공안국 소속 와이스 판공스 여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외사 판공실. 예, 동시통역이네요. 여기서 도장을 찍은 것이 선양총영사관에 옵니다. 도장을 찍은 문서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선양총영사관에서는 이거 외사 판공실에서 도장 찍어온 것이 맞네? 틀림이 없네? 하고 도장을 빵 찍어줍니다. 이걸 보고 영사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사 확인을 거치려면 외사 판공실에서 도장을 찍어온 정식 문건이 와야 그것을 영사가 영사 확인 도장을 찍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양총영사관에 영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사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영사는 한 명밖에. 단 한 명. 유모 여자 영사였어요. 이분이 찍어준 기억이 없어요. 왜? 찍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물어봤습니까, 직접? 물어봤죠. 찍어준 적이 있냐고? 제가 직접 저는 이 탁상 의정 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잖아요. 가서 이모 영사 모자 쓰고 있었고요. 파카로. 안경 쓰고 까만 선글라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확인서를 써준 분이신 거죠? 그분은 이모 영사. 네. 자,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총영 국정원 직원. 그렇죠. 네. 경찰 외사과에 나온 영사, 총영사. 그리고 바로 그 옆자리에 유모 영사가 앉아 있었어요. 유모 영사는 도장을 찍어주는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영사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법적인 영사. 국정원 직원이 아닌. 국정원 직원이 아닌. 외무고시를 거친. 근데 그분의 눈이 굉장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경련이 일어난 것 같고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전을 거기서 했어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바로 직곡에 들어갔어요. 영사 확인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의원님 제가요 어떻게 막 떨리면서 얘기해요. 자, 본인이 솔직하게 해준 적이 없다. 가진 게 없다. 라고 말하면 국정원 직원일지라도 같은 동료 영사잖아요. 직접적으로 피해 가잖아요. 그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을 해주자니 그렇고 안 해주자니 그렇고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솔직히 말해라. 그랬더니 제 눈빛을 보더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검찰이 발표했던 외교부 정식 루트를 거쳐온 공식 문건이었다 하는 것은 새누리당 색깔이 뭐죠? 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중국의 외교 판공실에서 보낸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나 사실은 제가 조선일보로 싸라 그랬는데 제 주변에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겨레 보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예요. 이럴 때는 박수를 쳐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직접 지시해서 만든 판넬입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거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신문지를 뜯으니까 본인 사진이 나왔어요. 그걸 다시 듣고 있습니다. 자, 중국 대사관에서 세 건이 다 위조됐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위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중국 외사 판공실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양총 영사관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영사, 유모 여자 영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발표했던 공식 문건이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지점은 이 국정원 직원인 이모 영사와 관련해서도 파견된 그 지역으로 그 총영사관으로 파견된 시점이 되게 의심스러운 시점이에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신출내기가 하고 있는 교민 담당 영사를
갑자기 소환하고 갑자기 베테랑 선배를 급파합니다. 무죄 판결이 예상되어 있던 판결 5일 전에. 그리고 나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위조 문서들이 막 나오죠. 왜 그랬을까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겁하게. 잘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두 번째는 압수수색.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간 5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그렇습니다.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묻겠다. 아직도 위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협조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위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판국에 국민들이 다 위조됐다고 생각하고 중국 대사관에서도 위조됐다고 하는데 국정원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예, 저희들은 아직도 위조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대공수사국장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국장실 들어왔느냐? 들어왔느냐? 왜 들어옵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정색하면 안 돼. 다시 태어나게. 도대체 지금 이 판국에 위조된 것을 아직도 국정원이 인정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계속 그걸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물었어요. 자, 대공수사국장실에 압수수색이 안 들어왔다는 말이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양에 가서는 외사판공실을 건져봤고 국정원에 갔을 때는 압수수색이라 하면 강제 압수수색이잖아요. 그런데 대공수사국장실을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강제 압수수색이 아니라 노닥노닥거리면서 이 자료 갖고 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고 저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자료 갖다 주고 주는 것만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한 업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거를 자기가 건져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데 자랑이 잘 안 됐잖아요. 전달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자랑거리죠. 왜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냐면 이걸 먼저 얘기하셔야죠. 자. 간첩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장한테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간첩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당연히 국장실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막 질문하다가 국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사실을 본인이 밝혀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해 갔죠? 근데 자살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국정원이 사과를 하고 대통령이 유감 표시를 하고 갑자기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진도가 막 빨리 나갑니다. 이 사태 이제 스테이지 5죠. 이 사태 이것이 바로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실 예정인 거죠, 지금. 하기로 돼 있었잖아. 네,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압수구색은 그럼 왜 압수구색이었냐? 왜 압수수색이 아니라 압수구색 맞추기였냐? 출구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2박 3일 동안 이 전광석화처럼 벌어졌던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시나리오의 냄새가 나요.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질질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해석인데 아까 말씀하신 건 네. 이제 국정원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해 증거 위조죄가 아니라 날조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분석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검찰이 그 김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아니라 네. 그 형법상의 모해 증거 위조죄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는 혐의를 걸게 된 거는 이제 날조와 위조의 차이를 검찰에 설명을 하면서 날조라는 건 뭐냐면 간첩이 아예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하면 그건 날조고 간첩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더 혐의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를 하면 그거는 모해 증거 위조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해 위조 증거죄를 이제 건 건데 그건 네. 뭐냐면 검찰이 그 사람을 간첩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날조죄를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기소를 한 게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 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소를 한 거를 다시 회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해 증거 위조죄를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장관이요. 국가보안법 전문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를 증거 조작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간첩과 똑같은 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는 게 막 쭉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 법리를 잘못 해석하는 거다. 라고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이 쓴 국가보안법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출구 전략 말씀하셨고, 네. 이게 사전에 2박 3일 동안 정광석화처럼 네. 진행되는데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뭔 거라고 추정을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발표문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평소에 발표했던 국정원의 어투, 문투가 아니다. 라고 김현 의원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 말의 의도는 그러니까 국정원의 사과가 국정원의 의도가 아니라 국정원에게 그렇게 사과하라고 한 곳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인가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죠. 이게 이 모든 일사천리의 2박 3일 동안의 일들이 국정원이 기획한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사과할 테니까 자 대통령 그다음 유감 표명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사천리로 만약에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국정원 니네가 사과해. 그다음에 대통령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기획을 했겠죠.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누군가 국정원이 아닌 더 힘센 쪽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기억해서 이 시나리오를 쭉 진행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보다 더 힘센 데서 이런 일련의 검찰,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유감 표명까지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곳에서 했겠죠.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를 할까요? 저는요, 남재준 원장이 자진 사퇴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파면 해임 조치하고 그리고 사법 처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이 사건의 실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장에서요, 남재준은 자진 사퇴하라. 이 구호는 잘못된 구호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파면 조치하라. 구속 수사하라. 이 구호가 맞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엄연한 국정원의 탈법 불법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재준 원장을 해임시키는 것, 그것이 국정원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현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언을 해보자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정원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간첩이 하나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예언 하나. 마약 사건이 큰 게 하나 터질 수 있다. 예언들. 연예인 사건도 하나 터질 수 있다. 예언 셋. 그리고 대테러 사건. 이런 예언들 한번 쫙 던져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 이 사안 전체는 지방선거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죠. 그때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회 때 그 질문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다 이때 이 방송에서 말했기 때문이요. 자, 손대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방송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시작할까요? 시작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링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제 페북하고 트위터에 난리가 났대요. 완전히 뭐. 뭐라고 난리가 났습니까? 뭐 당장 없애라? 아니, 김총수 잡는 선대인, 뭐. 선대인의 미친 존재감? 이 방송을 보는 유일한 이유?
저 자리가 이상해. 저 자리가 이상한 거야. 여기만 앉으면 다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집값 바닥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다들? 아닌가요? 나 혼자 고민하나?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집값 바닥론을 떠들고 있으나 언론들이 집값 바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 그러니까 집값 바닥론이라는 건 집값이 이미 바닥만큼 떨어졌으니 집을 지금 그렇죠. 사라.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치고 곧 올라갈 거니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무리하게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게 이제 언론들의 핵심 메시지죠. 어떤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네. 딴지일보에서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집값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값 바닥론 관련한 건 이야기인데, 이게 왜 지금 집값이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차트까지 준비해야 돼. 오늘 왜 다들 이렇게 차트를 준비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집값 추이를 그린 겁니다. 뭐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실질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주택 가격은 명목 가격입니다. 명목 가격은 뭐냐? 새우깡에 비유하자면 새우깡 제가 초등학교 때 100원이었어요. 지금 한 1,000원쯤 하죠. 그 명목 가격으로는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실질 가격은 그거와 상관없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1,000원이 됐다고 해서 가치가 10배가 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질 가격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집값의 사이클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사장님, 사이클. 사이클 아니고요. 자, 사이클. 자, 아니고, 사이클인데요. 사이클. 자, 이 사이클을 보시면요. 우리가 86년부터 집값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올랐죠. 그 다음에 91년 초에 정점을 찍고 외환위기 때까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대 거의 내내 올랐어요. 외환위기 직후부터 해서. 그리고 2009년 초쯤에 2008년 말 또는 2009년 10월 정도에 다시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사이클상의 2000년대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상의 상승기가 끝나고 이제 대세 하락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서 다시 진짜로 꺾여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미국의 로버트 실러 교수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 방법론을 빌려서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세계 각국에서 대부분 해봐도 부동산 시장은 보통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정도 열심히 올랐죠. 그러면 보통 오른 기간만큼 또는 상승한 폭만큼 보통 내리고 또 그 폭만큼 꺼지는 게 보통은 정상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조금 그 흐름을 완전히 반복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여기쯤 내려오다가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없다는 거예요? 없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체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신체에 비유하자면 머리 꼭대기까지 갔다가요. 이제 어깨 쭉지 정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약간 아래 정도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다시 바닥을 치고 머리 꼭대기를 지나서 한참 더 위로 올라가느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최소 우리가 이제 집값 바닥을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면 무릎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신체로 따지면.
그때야 이제 집값 바닥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유명하다고 하는 경제학 누구요?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요. 네, 그 양반의 분석 틀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 그럼 그런 징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틀의 분석 말고? 그러니까 이제 대세 하락이라는 건 보통 이런 거죠. 이게 뭐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계속 뭐 집값이 오른다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많았죠. 근데 집값이 대세 하락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뭐 한꺼번에 쭉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오르내리는 게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막 다 올라간다고 해서 대세 상승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른 것도 아니고 대세 하락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세 하락 흐름 속에서도 뭐 일시적으로는 정부 부양책 때문에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지속하지 가능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가계부채 이야기 들어보셨죠? 2000년대의 주택시장의 부동산 현상은요. 금융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대 부동산 현상은 금융 현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그냥 오른 게 아니고요. 가계 빚을 동원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자, 가계 부채 1000조 원 지금 돌파했는데요. 그중에 한 500조 원 이상,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빌리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빚을 내서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해서 금융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나? 아니 이제 네. 본인이야 익숙한 단어지만 금융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토끼 어딨냐고. 토끼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다 아는 단어지만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달라고요. 중간에. 자, 그래서 자, 주택담보대출을 왕창 끌어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전혀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망인데 제가 궁금한 건 실제 가격이 더 떨어질 경제적 증거가 있냐 이거죠. 제가 이 그림을 왜 준비했냐 하면요. 하도 언론에서 막 뭐 자극적인 제목 달아서 이 보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요. 예를 들면 최근에 1월달 주택 거래량 뭐 지난해 대비해서 한 100% 늘었다. 뭐 2배, 3배씩 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 막 사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신들도 뒤처지지 말고 막 집 사라.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막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또 KBS에서도 분양하고 있는데 카메라 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면 오르니까 그렇죠.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방송에 내 그 방송을 사실 봤는데요. 네. 그 방송 뉴스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부동산 뜻방이라고 그러죠. 뜻다방. 뜻다방. 네. 뜻다방 업자한테 물어봐서 프리미엄이 얼마 붙을 것 같냐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이 붙을 것 같다. 이런 걸 아예 그대로 따서 방송 뉴스에 내보내요. 얼마나 정말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사석에서 KBS 기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막 선동 방송을 하냐. 그랬더니 윗선에 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윗선이 뭐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방송국 내부의 윗선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에서 부동산 네. 경기 부양시키게 지금 집 막 팔리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내라. 그렇죠. 이런 네.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2월달 거래량 관련해서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일반인들 들으면 와 거래량 엄청 늘어났나 보다. 8년 만에 거래량이 늘어나서 지금 집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8년 만에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8년 동안 2월달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려놨어요 이걸. 뭐냐면 제가 올해 2월 거래량까지 그렸는데 요 끝이 여기입니다. 1월 거래량, 2월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나요? 오히려 지난해 연말 총수가 잘 안 보이나? 상관없어요. 네. 지난해 연말보다 오히려 줄었죠.
줄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7년 이후로는 사실 주택시장 침체기거든요. 침체기인데도 그때 전반적으로 비해서 늘어나 있지도 않아요.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에 비해서도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2월 달과 비교해서 조금 늘었다는 거죠. 2월 달치만 비교했을 때. 자, 2월 달치하고는 비교했을 때 늘어난 건 맞아요. 네, 얼마나 늘었어요? 또 1월 달 거하고 늘어난 것 비교하면 늘어난 게 맞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그러니까 시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자, 2012년 1월, 2013년 1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보이십니까? 예. 이게 왜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줄어 있죠. 바닥이죠. 왜 바닥이냐? 그 전에 12월까지 그 전에 이미 다 사버려서. 다 사버렸는데 왜 사버렸냐?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줬습니다. 그 전에 12월까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죠? 여기도 나타나는데 취득세 감면 기간 막달에 막 거래가 몰려요. 그래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1월 달에 거래가 확 줄어요. 이걸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거래가 늘어났죠. 그러다가 다시 확 줄었죠. 거래 절벽이 온 겁니다.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거래 절벽이 온 두 시기하고 비교해서 이때가 늘어났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막 한 2배, 3배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전히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집이 워낙 안 팔린 특수한 시기였는데 그거랑 비교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 보도 자체도 사실은 일종 왜곡이다. 집 거래량이 이렇게 늘지 않았다. 작년 12월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 얘기고요. 또 자, 마지막 차트니까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에서는요 2006년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거래량이 집계된 시점이 이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거래량을 제가 뭐 좀 분석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추정을 했어요. 2000년부터 쭉 보면 그냥 단순히 여기서부터 그냥 뭐 좀 침체 상태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보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직후 이럴 때는 집값은 쌌어요. 99년에 근데 10%씩 막 그 경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많이 늘어났고 집값은 바닥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퉈서 막 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에서 샀겠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남아서 상대적으로 빚을 많이 끌어다가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09년까지 간 거고요. 이게 이제 소득이 안 되는 걸 빚으로 이제 계속 미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빚내 갖고도 이제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마른 수건을 쥐었자는 겁니다. 빚을 더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막 신혼부부들한테 막 1억씩 2억씩 빚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져야 사실은 뭐 얼마간의 돈을 보태서 살 텐데 가격은 계속 떠받치고 있으면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 빚을 잔뜩 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빚을 내서라도 추격 매수를 해줘야 집값이 유지되거나 올라갈 텐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집값은 떨어지죠. 예, 그 말씀 자신이 드리려고. 없어 지금. 그런데 왜 자꾸 주택 거래를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집값이 바닥이라고 언론에 주장하고 집값이 이제 앞으로 오를 테니까 빨리 빚내서 사라 이렇게 부추겼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집값 바닥 아니랍니다. 더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누가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에 따라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도 있으나 대세 하락. 대세는 하락 중이다. 집값 바닥 그렇죠. 아니니까 네. 지금 빚내서 집 사는 거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누가 이렇게
집값이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사라고 부추기고 그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지금 저는 크게 이제 세 주체로 봅니다. 정부,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건설업체죠. 어떻게 커넥션이 연결되는 거죠? 자, 정부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앞두고 집값이 올라줘야 그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뭐, 집값 암묵적으로 올려줄게 그러고 집권한 정부잖아요, 사실은. 자, 그게 있고요. 건설업체들이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부동산 호황기 때. 근데 이게 주택시장이 확 꼬꾸라지면서 사업거리가 확 줄었죠.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사대강 사업 같은 걸로 버텨오게 했는데 그걸로도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자, 건설업체들이 이제 쩔쩔 굶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버티다 지난해 뭐 STX 건설이니 극동 건설이니 뭐 삼부토건이니 계속 줄줄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서 올해 사상 최대의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집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분양을 최대로 한다는 거죠. 집을 많이 만들 테니까 계약을 빨리 하자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국은 이거 참 하여튼 총수만 이해하면 전 국민이 다 이해한다고 그러긴 하던데. 네. 한국은 선분양제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선분양제인데. 자, 분양을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현금부터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현금 마련하기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 건설업체들이 올해 회사채를 엄청나게 갚아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데 주택시장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막 눈속이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회복이 안 됐거든요. 주택 거래가 거의 늘질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건설업체들이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값 바닥이다. 라고 선동을 막 하는데 그걸 자기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언론을 이용하는 거죠. 언론에다가 뭘 주죠? 아파트 분양 광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건설사 빚을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갚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 구조 이해하면 사실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요. 1994년에 일본하고 지금 되게 비슷합니다, 양상이. 어떤 상황이냐. 1991년부터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리 4대강 사업 하듯이 엄청나게 이제 토금 부양책을 씁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질 못하죠.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 거품이, 큰 거품이 꺼졌으니까. 그리고 재정도 이제 많이 그동안 소진해버려요. 우리 이제 4대강 사업이 돈 쓰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가 뭘 하느냐. 가게 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들한테 이제 아파트, 우리로 치면 아파트 같은 맨션을 분양하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현금 마련하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도 고점 대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빚내갖고 일본 가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자, 그 이후에 그렇게 들어간 가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하우스푸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집값이 다시 반토막, 3분의 1토막씩 났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5년 동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집 사지 말라고 선대위는 떠든다.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집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소득 충분하고, 지금 집값이 비싸지만, 두세 채씩 끔값이야. 질러줄 수 있어. 이런 분들이면 안 말립니다, 굳이. 그리고 꼭 필요할 수도 있죠, 그 시점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비끈하는 정책, 또 언론들이 부동산 광고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선동하는 엉터리 정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실 안 살렸던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사거든요. 그래서 제발 빚내서 무리하게 집 사지 마라. 제가 강조하는 초점은 빚입니다, 빚.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지금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앞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는 토끼몰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토끼 떠나왔어. 네. 그 토끼몰이 당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힘들더라도 전세를 계속 좀 지키시라. 다만, 전세도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해서 가능하면 좀 안전한 전세. 그리고 사실, 아주 자기가 사는 동네가 꼭 아니면 약간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아직 전세 물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찌라시 언론에 속지 마라. 그리고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켄터키 플라이드, 켄터키 비행닭. 우리나라에도 비행을 저지른 닭이 있죠? 비행닭.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간첩 통조림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21에서 이번 간첩 사건 전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자들의 그런 몰리는 처지, 이런 것도 다 이 한겨레 21에서 제가 정보를 얻은 겁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자사 홍보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방송을 듣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저희 트위터 공식 계정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선 다큐 준비 대응을 했는데,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방송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크라우드입니다. 크라우드. 그래요? 크라우드예요?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제발. 클라우드 아니야? 아니, 근데 총수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방송에서 L과 R을 섞어서 쓰고 있어. 그쵸? 그럴까? 이해해 줍시다. 자, 어쨌든 준비가 완료되면 공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방청은 벙커원에서 3월까지는 9시에 시작하니까 9시 전까지 오시면 되고 4월부터는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이 방송 너무 재밌었다고 정성재 의원의 뒷부분 빼고 다 재밌었다고 트위터에 꼭 써주세요. 자, 지금까지 김어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